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올해로 42살 된 남성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라디오로 많은 사연을 챙겨 듣곤 하는데요. 몇 년 전 겪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 매출 100억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물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품을 대행, 그리고 자동차 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넓은 집, 외제차, 좋은 회사,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30대 중반에 늦지막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회사가 휘청이던 시기에 전처와 장인어른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한 건 아니고 스스로를 진흙탕에서 건져냈다고 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기성아, 바빠? 누나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괜찮아, 말해. 오전에 발주 넣는 거 있어서 확인하고 이제야 좀 쉬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학교 후배 있지? 너 소개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은데. 야, 그럴수록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남자가 자고로 가정을 가지면 더 책임감도 늘고 그래야 인생에 안정감이 생긴다니까? 네 매형 봐라. 나 만나서 팔 잡힌 거. 그래도 아직 여자 생각은 딱히 없어? 나도 내 앞가림하기 바쁜데 괜히 상처 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최 팀장 알지? 최 팀장 시켜주면 어때? 야, 이 누나가 어렵사리 소개해준다는데 해줄 때 받아라잉?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어. 얼마나 성실한 앤데. 아, 정말 귀찮게 하네. 그러지 말고 나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만 하고 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수 없는 거지 뭐. 아, 정말. 그럼 나 커피 한 잔만 하고 들어온다. 잘 안 돼도 나한테 뭐라 하기 없기야. 알았어. 연락해 놓을게. 약속 장소 정해지면 문자 줄 테니까 꼭 만나보기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며 밑바닥부터 열심히 경험을 쌓기 위해 취직한 곳이었죠. 그렇게 딱 6년을 일하고 퇴사해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이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지하실에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물류창고도 없었고 모든 게 서툰 초짜 기업인이었죠.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 연 매출 20억에 달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라 안정된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누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난 아내는 단아한 외모에 몸매도 좋고 성격도 활발한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가댁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장인어른, 아내 두 식구뿐이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초등학생인 시절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혼자가 된 아내를 아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죠. 결혼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단이며 혼수, 신혼집까지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자기야,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아냐, 이번에 회사 이전하고 다 마무리했어. 이제야 좀 한가하네. 무슨 일 있어? 우리 자기가 고생이 많네. 내가 회사 그만둬서 부담이 더하지?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회사는 내가 관두라고 한 거잖아. 내가 벌 만큼 벌고 당신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난 당신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싫어.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남편뿐이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내가 직장 다닐 땐 아빠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회사 그만두면서 못 드리고 있거든. 아빠가 교직 생활 오래 했어도 나 키우느라 딱히 모으신 것도 없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큰돈 들어가고 집장만 하신다고 다 거기에 올인하셔서 좀 힘드신가 봐. 아, 그랬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 용돈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얼마 드리면 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고혈압 있으셔서 경비 일도 그만두시고
일자리도 없으신가 봐. 그나마 연금 조금 나오는 거. 그거에 용돈 보태면 혼자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거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내가 매달 초에 장인어른 계좌로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내줄 열심히 할게.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현금 예단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직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축의금도 꽤나 들어왔을 건데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해보고 회사를 관두라고 하고 어찌 보면 수입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려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남겨주신 유산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을 진짜 아버지처럼 잘 대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사를 관두고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을 하며 자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고 싶던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게 해주었고 한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주고 편히 쓰라고 일러두기도 했죠. 그런데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쇼핑을 즐겨 하게 되면서 온갖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준 카드이긴 했지만 과소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았달까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얼마를 쓰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9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뭐 산 거야? 아, 그거? 이번에 시사 신상백 하나 사고 화장품 떨어져서 세트로 사고 친구들 만나서 호캉스도 다녀왔잖아. 그래서 조금 나왔을 거야. 왜? 아니 쓰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서. 왜? 내가 너무 많이 써? 자기 요즘 회사 힘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적당히 쓸 필요가 있다고. 솔직히 9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과소비한다는 거야? 당신이 마음껏 편히 쓰라며.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라 이거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한 달에 900만 원은 좀 심했지. 나도 펑펑 써도 2, 300만 원인걸? 아, 알았어. 안 쓰면 될 거 아냐.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누가 보면 내가 재산 거덜내는 줄 알겠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요즘 장인어른은 연락이 잘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아, 아빠? 해외 다니시느라 정신없으시지. 해외? 와, 여행도 다니시고 좋다. 우리보다 젊게 사시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골프 원정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 아빠 나보다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여행은 안 다니잖아. 자기도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래. 나야 사업이 아직 안정된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기회 봐서 같이 여행 가자. 정말? 친구들이랑 가도 돼? 안 그래도 이번에 유럽 가자고 그러던데. 나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장인어른이 큰돈 필요하시다고 하셨거든. 나중에 되돌려 주실 돈이라고 하시면서. 투자? 그건 처음 듣는데? 매번 고맙네. 자기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달라고 해. 이따 퇴근하고 봐.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가 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고스란히 매출에 타격이 가해지더라고요. 매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저와 계약했던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잠정적인 업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저도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사업의 규모를 벌려보고자 창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쓴 상태여서 재정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새로운 투자처를 구하러 수소문했지만 회사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15명 중 절반이나 인원 감축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월급을 지급하기 빠듯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된 사업권은 위약금도 지불해야 했기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와 장인어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지나친 사치를 부리고 계셨습니다. 욕먹을 거 알지만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켰고 일정 금액을 정해 생활해야 할 정도로 빠듯해졌어요. 그러자
아내와 장인어른은 태도가 급변해 저를 매일같이 닥달해댔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툭하면 이것 좀 사달라 저것 좀 사달라 해대는 통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죠. 여보, 나 돈 좀 줘.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계속 투자처 알아보고 떠벌려 놓은 일 해결하러 다니지. 아니, 미치겠네. 내가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내가 오늘 백 하나 사려고 갔더니만 카드 결제가 안 되네. 자기가 지난번에 정지시킨 거 말고 다른 카드도 그렇고 한도만 낮춰서 다시 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못 돼. 비상금 털어서 위약금 메꾸고 하느라 돈이 없어.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회사가 어느 지경인데 그러는 건가?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회사까지 찾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아빠.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백화점에서 쪽팔림 당한 거 생각하면 아주 수치스러워 죽겠어. 여보 미안해. 장인어른 지금 회사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요. 코로나 여파가 크네요. 내가 자네 능력 보고 결혼시킨 건데 이런 순환을 겪게 하다니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죄송합니다. 회사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저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네였으면 밤낮 없이 일해서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켰을 거야. 내 딸 어디 가서 기죽는 꼴 못 보네. 아, 됐어. 아빠 그만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여보, 긴 말하지 말고 지금 한 300만 입금해줘. 나 그 백 꼭 사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뭐 들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 지금 바쁘니까 집에 가서 봐. 뭐? 야. 가끔 보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제 말을 듣기는커녕 결국 끝은 돈을 달라는 말로 끝내더군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게 뭐냐면 제 밥값 아끼느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고 투자처 찾아다니며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 말고는 일절 쓰는 돈도 없었어요. 자동차 기름값 아까워서 기차, 버스 타고 다니고 심지어 휴대폰 요금제도 제일 금액이 적은 걸로 바꿔 썼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이 살아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 말씀처럼 내 식구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나 장인어른은 제 수고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치 부리기에 진심이었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저 누나와 매형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크게 위안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기성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제가 박기성입니다.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전 희진 씨와 교제 중인 한도영이라고 합니다. 희진 씨랑 결론이 났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희진이요? 희진이는 제 아내 이름인데 제 아내랑 교제 중이시라고요? 네, 저 이희진 씨랑 3개월 넘게 교제 중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도 있고 시간 쓸 거 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희진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서로 사랑합니다. 이혼해 주시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그쪽 보니까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데 희진 씨 평생 거지같이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저기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지금 저한테 너무 당당한데?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죠. 그쪽이 이혼만 해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빨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이혼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보세요. 그쪽 지금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알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희진 씨가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줄 알게요. 지금 누구더러 이혼하라 말아야? 어이가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낼 시간에 자기 관리나 좀 하세요. 네? 그쪽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
희진 씨 고생시킬 생각 말고 놓아줘요. 더 신사적으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이 그렇질 못해서요.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이야기 안 하면 어쩔 건데? 우선 아내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불륜남 주제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시던가요? 여보, 이게 뭐야? 한도용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왔어. 아는 사람이야? 알면서 뭘 물어? 도영 씨가 자기한테 연락했네. 도영 씨? 어이없네. 저 사람이 하는 말로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던데, 맞아?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당신한텐 미리 말 못했는데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갔어. 뭐? 당신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고. 그런데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뭐가 그렇게 인정이 빨라?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럼 당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랑 평생 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말했잖아. 금방 사정 좋아질 거라고. 내가 새벽 일도 하고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두고 바람이라니 이거 장인어른도 아시는 거야? 자네, 너무 흥분하지 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하지.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던데 자네는 회생 불가더구먼. 내가 이미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어. 자네 예전처럼 회생하려면 좋게도 몇 년 이상인데 그 기간 동안 내 딸 개고생하는 거 나 못 보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애도 없을 때 깔끔하게 헤어지게 알겠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가?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부자 사위 새로 들여야 하니 곱게 이혼해 주게. 하, 이미 작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뭐 해볼 테면 해보게. 그럼 빠른 시일 내로 서류에 도장 찍고 마무리 합세. 자네 사정이 딱하니 딱히 위자료는 안 받겠네. 수고하게. 내연남에게 연락이 온 걸 필두로 장인어른은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고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이 배로 커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까 싶었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더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뭐가 그리 좋은지 아내와 장인어른은 잘 살라는 비웃음 섞인 덕담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계기로 그 누구보다 더 잘 살겠노라고 수백 수천 번 다짐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잠까지 포기하며 계약을 위해 거의 전국을 떠돌다시피 했죠. 다행히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여러 기업에서 연락을 주기 시작했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사 운영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수출 제재가 해제되면서 제 사업에도 여러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물류 산업 대전에 저희 회사가 물품 보관 서비스 분야에 참가를 했는데 여러 기업에 눈도장을 찍었는지 여러 유명한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서도 계약을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회사가 바빠지면서 예전 직원들도 다시 근무하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기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샌가 잊고 지내던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이혼한 아내와 장인어른이었죠. 자네 잘 지내나? 어쩐 일이시죠? 저한테 더 볼 일이 남아있으신가요? 허허, 그동안 잘 지냈나?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자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보았네.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 요즘 성공했다며? 비서팀도 새로 뽑았던데? 사무실 전화하니까 미연 씨가 받더라. 아주 성공했지. 이게 다 당신이랑 장인어른 덕분이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그럼 혹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내가 왜?
사실 그때 그 놈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네. 잘 나가는 금융계열 회사 다니면서 땅 부자라고 우릴 속였어.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내 실수야. 그러니 우리 희진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는가? 네, 싫은데요. 에이, 여보 너무 단칼이잖아. 생각이라도 해보고 대답해야지. 너무 급할 건 없지. 자네 서운한 마음 이해하네. 요즘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예전처럼 잘 되고 있는가? 쓸데없이 오지랖 피시네요. 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다음 달에 사무실 이전도 하고요. 연 매출은 100억 정도 됩니다. 왜요? 이제 다시 잘 된다고 하니 저랑 잘해보고 싶으세요? 나 그렇게 속 보이는 사람 아니네.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진짜 예나 지금이나 미치신 건 변함없으시네요. 생각도 참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왜 돈을 빌려드려야 하죠? 아, 답답해. 그놈이 우리 돈 다 들고 날랐다고. 강남에 건물 투자해준다고 인생 역전할 거라고 해서 전 재산 다 몰아줬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은행 대출까지 한 상황이고 내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네. 아이고, 역시나 돈 때문에. 제가 호구로 보이시나 봐요. 그쪽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못 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정말 매정하다. 그럼 그때 못 받은 위자료라도 줘. 100억씩이나 매출 내는 사람이 몇 천만 원은 껌이잖아. 안 그래? 야, 이년아. 내가 짱구냐? 네가 위자료는 안 받겠다며. 긴 말 필요 없어.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보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던 어쩌던 알아서 하세요.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 뒤로도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거침없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위자료 주는 셈치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거든요. 저는 법원에 아내와 장인어른을 상대로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니 저한테 대놓고 연락은 못 하더라고요. 종종 사무실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직원들도 저와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이라 그냥 내내 하고 말고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통장까지 가압류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늦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디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고 아내는 공장에 취직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족족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 놀고 먹을 생각으로 돈만 쫓아가다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터져버린 꼴이 된 그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받을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가차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들이 절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졌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테지요. 제가 이혼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제일 중요하게 느낀 건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망과 행복의 씨앗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힘들수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이 많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달달한 음식이나 매운 걸로 속을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을 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오던 제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신랑과는 얼마 전에 이별을 하게 됐죠. 그날로부터 엄청나게 맵고 단 음식들로 매일같이 속을 달래고 있고요. 한때나마 아주 사랑했었던 예비 신랑, 그의 추악하고 열등감 가득한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을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어요. 사귄 지도 벌써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주말에만 보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대로 우리 그냥 끝내는 거 어떤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드네.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야, 그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주말에 볼 때 바짝바짝 제대로 데이트 즐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데이트할 때마다 데이트 비용 다 내가 지불하고 있잖아.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느라 빠듯한 형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께서 나한테 보험 들라고 하도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사망 보험도 들었잖아. 솔직히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주고 계시다지만 매달 40만 원씩 넣는 거 부담된다고. 설마 너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깟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야. 너 하나쯤은 충분히 호강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라고. 내가 언제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데이트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무조건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만 봐야 된다는 그 규칙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1년 넘도록 주말에 4시간씩만 보는 관계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지쳤어. 이때까지 관계 잘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리고 너는 방치형 스타일이라며. 연애할 때 서로 각자 시간 보내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말 바꾸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도 이제 나이 30살 됐고 결혼 정년기라며 정년기와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이다, 아이다 하면서 행복한 생활 꿈꾸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게다가 엄마 건강도 신경이 쓰이고 엄마 뇌출혈 때문에 수술하고 나신 다음부터는 걷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혼자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도 불편해. 이럴 때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랑 결혼 약속이라도 할까? 그러면 네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사귀는 이유가 뭐야? 네가 좋아서 그런 거지. 주말에 단 4시간을 보더라도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힘든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벌써 4차례나 떨어진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자. 나 이번 시험은 정말 분위기 좋게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영구 결격이라고 했던가? 미안해. 내가 괜한 조바심으로 상철이 네 마음 힘들게 했네. 데이트 비용이니 뭐니 쪼잔하게 굴어서 미안.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합격만 하면 자리 잡을 거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받은 것들 죄다 보상해 줄게. 너만 괜찮으면 엄마 조만간 한번 만나봐. 우리 결혼식 날짜도 나 시험 친 이후로 미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상철이,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믿기지가 않는다. 말했잖아. 나는 너 좋아하는 마음 진심이라고. 부산에 살고 있던 저는 우연히 서울에 놀러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제가 호감형의 인상이라면서 먼저 접근해 왔던 남자친구는 대화도 유창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장거리 커플이란 것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딱 4시간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불만은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맹장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된다면서 저를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예비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상철이한테 많이 실망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도 너희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고 1년이나 사귀었으면 알 거 다 아는 사이 아니냐?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관계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맹장 터졌는데도 응급실 데려다 주는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모습에 너무 실망이 크네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애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내가 보험 해지할까봐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알겠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 저 맹장 터지고 너무 서러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연인이든 부부든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버려두고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8시에 바로 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겠구나. 사실 상철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단다.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 상철이가 혼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과외하랴 공부하랴 걔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보험 설계사 일해봤자 얻는 수입도 빠듯한 수준이고 결국 상철이 뒷바라지하는 거로 다 퍼붓고는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 네. 내가 또 가끔씩 친구들이랑 화투 치는 걸 즐기는데 그게 또 빠지니까 중독이 되더라고. 이걸 끊고 상철이를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더구나. 어휴, 너는 도박 같은 거 안 하지? 안 하죠. 그런데 어머님, 상철 씨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상철이 자존심에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이 어미한테도 가야 한다는 거 숨기고 지 아범이 갖고 있던 뚝심 있는 애가 상철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과외 때까지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절대 늦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까다로운 집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 네 마음 서운하게 된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도록 하마. 다 상철이를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야. 아니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하죠. 다만 저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다는 게 서운할 뿐이네요. 이제라도 사정 알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게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비 시모에게 이제는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가 저를 서운하게 한 일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있었죠. 예비 신랑이 분명히 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가방에는 교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사귀는 도중에 가방에 무언가를 넣거나 뺄 일이 있어서 자주 그 안에 든 것들을 보긴 했었는데 과외를 한다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어쩌면 예비 신랑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추궁해 보았죠.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말이야. 상철이 네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어느 정도 도움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됐어. 네가 나한테 데이트 비용 대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뭘. 오히려 그런 걱정까지 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 과외한다는 게 어떤 종류의 과외야? 수능 과외하는 거야? 뭐 그거며 논술이며 이것저것 가르치고는 있지. 그런데 과외한다는 사람이 교재 같은 거 하나도 없던데?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친다는 이야기야? 고등학교 3학년인 건 맞는데 교재가 없는 건 당연하지. 그냥 그 집에다가 내가 교재를 두고 다니니까. 따로 뭐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애를 가르치는 거라서 잘 안 된다 싶은 부분만 콕콕 맞춤식으로 짚어주면 그만이거든. 시간 대비 벌이가 좋아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고 너한테 괜히 얘기했다가는 돈 문제로 신경 쓰이게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그리고 납득했지?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다 납득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 맹장 터졌는데도 두고 갔었던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고 휙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식는 기분이었어. 원래 부부 사이에서도 맞춰가면서 산다고 하잖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한테 실망 준 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나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지게 되면 미래고 뭐고 없는 상황이야. 너도 알지? 알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둘 다 형편 쪼들리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 벗어나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풀자.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저는 사실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던 입장이었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던 덕분에 건물 역시도 엄마와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부분의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예비 신랑에게 변호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기도 했지만 과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이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갔죠. 그런데 저는 정말이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호스트바에서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외한다더니 지금 여자들 상대로 술이랑 웃음 팔고 있었니? 기가 막히다 정말. 나한테 이때까지 거짓말해 왔었던 거야? 잠깐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가면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해 줄게.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이제 말 걸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 마. 우리 끝이야, 끝. 누구 멋대로 끝내.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뭔데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일단 다 정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용서해 줄 거야? 그거 들어도 너를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장담은 못해. 일단 다 이야기나 하라고. 내가 지금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으니까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로 거짓 하나 없이 정직하게 말하자면 학비 충당이며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야. 시간 대비 가장 고수익이고 과외에 비해서 준비할 것도 적은 편이니까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 그게 다야?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네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뇌출혈 수술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내가 너한테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속이 편할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힘들고 말지.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곧 부부 되면 서로 힘든 것들 나누고 좋은 것들도 함께 해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어서 되겠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나는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마음 없어. 네가 나 기만하고 거짓말하면서 이때까지 천연덕스럽게 굴어왔다는 게 더 기가 막혀.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라고. 현아야,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봐. 사실은 너한테 말 못하는 일이 있는데 나한테 많은 빚이 있어서 그래. 아빠 빚 갚으려면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돈 많이 모아둬야 되는 상황이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너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 그랬다는 거는 너한테 그 귀중한 시간과 돈을 할애하면서라도 너와의 관계 꼭 유지하고 싶었다는 뜻인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너라는 거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몰두해. 알겠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여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됐으니까 돈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며 공부 비용이며 나한테 얼마인지 다 털어놓고 당분간은 나한테 도움받아.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내 남자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리고 이런 일 하고 여자들에게 웃음 파는 거 시키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고마워. 그럼 데이트 시간은 앞으로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 안 두고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뒷바라지라는 말은 남자로서 좀 창피하네. 빌려주는 걸로 하자. 빌려주는 걸로 해, 그럼. 어쨌거나 나랑 만날 시간 제한 푼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공부에 몰두해.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붙겠다는 생각으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공부에만 몰두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짜 고마워.
현아, 넌 진짜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예비 신랑의 간곡한 호소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저는 결국 용서를 해주는 것은 물론 시험을 치를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말은 했었지만 건물주이던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단지 예비 신랑에게 제가 건물주이며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모든 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던 예비 신랑과의 관계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이거 뭐야? SNS 계정은 언제 바꿨어? 여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하트도 잔뜩 찍혀있네? 뭐야? 남의 계정을 왜 함부로 봐? 남의 계정을 함부로 본 게 아니라 네가 내 태블릿 사용한다고 로그인해뒀었는데 그게 안 풀렸던 것뿐이야. 남의 계정 운운하기 전에 지금 이거나 빨리 해명해봐.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여유가 있니? 변호사 시험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다 날아가는데도 이럴 여유가 있냐고. 머리 식힌다고 잠깐 그랬던 것뿐이야. 왜 갑자기 또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컴퓨터도 오랫동안 가동되면 CPU며 그래픽 카드며 여러 올라가니까 쿨러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열이 올라서 식히느라 그런 거라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너 무슨 대학생인 것처럼 그러는데 정신 차려. 지금 벌써 변호사 시험 5회째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다 끝장나는 거야. 긴장감을 가지란 이야기야. 아니, 긴장감이고 뭐고 나는 이제 실망했어. 에이, 왜 이래? 나 이번에는 정말로 네가 많이 도와줘서 합격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냥 머리 식힌다고 정말로 게시물에다가 그냥 좋아요 눌렀던 것뿐이야. 스타일 좋은 사람들이 있길래 나랑 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돈 벌어서 그런 옷들도 사주려고 생각했던 거라고. 변명도 참 그지 같다. 변호사 된다더니 결론을 그거밖에 못 내니? 원래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된다잖아. 나도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 기가 막혀서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마. 당장 SNS 계정도 탈퇴하고.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떳떳하고 다른 여자한테 연락한다던가 바람 피운다던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연예인들 동영상 보듯이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누른 것뿐이라니까? 그 좋아요도 심지어 나중에 너한테 좋은 옷 사주고 싶어서 기록 차원으로 눌러놓은 건데? 결혼할 남자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 뻔뻔하다, 뻔뻔해. 나 빈정상했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아차리고 싹싹 빌기까지는 연락 절대 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야, 또 왜 이래? 나 시험고시야.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잖아. 그것도 힘들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나 서운하게 한 거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자꾸 나 힘들게 하면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고. 시험 치르고 나면 결혼식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멘탈 관리하게 도와주라. 5번째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영영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엔 본인이 채점을 나름대로 해보았다고 하는데 100% 합격이라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지라 합격에 대한 불안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 자체가 말이며 행동이 180도 달라진 것이 걱정이었죠. 근데 이런 걱정은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그런 소식을 듣고야 말았답니다. 뭐? 예비 장모님이 죽었다고? 지금 전화 받았다는 게 그 소식이야? 엄마 갑자기 또 뇌출혈이 재발되는 바람에 병원 실려갔다가 그대로 숨 거두셨어. 내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게. 아니,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엄마 보러 당장 가야겠어. 그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저 지금 당장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원래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몸 거동도 힘들고 결국 살아있는 거 자체가 고통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죽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이득이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 그리고 그만하면 호상 아니겠냐. 뇌출혈이면 아픈 것도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엄마 말 하나 틀린 거 없지. 예비 장모님께서 우리한테 결혼식 선물 크게 주신 셈 아냐?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 다달이 수십만 원씩 부은 상황이니까 꽤 나오지 않나? 너희들 집 장만하고 혼수장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다들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보험료 얼마 탈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앉았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참, 그 보험료 우리 곧 부부니까 당연히 반땅하는 거 맞지?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꺼져 미친 새끼야. 네 놈이랑은 당장 파혼이야. 파혼이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가 후회할 텐데? 나 이제 변호사 된 거나 다름없고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랑 다르게 떼돈 벌면서 인생 완전 잘 나갈 입장이야. 그런데 미친 새끼라고 했니? 이때까지 나한테 한 게 고마워서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고작해야 이런 모욕도 감당 못한다면 내 마누라로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 그치? 엄마? 나도 상철이 너랑 똑같은 마음이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힘든 일 얼마나 많겠니. 서로가 모난 부분들 깎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고작해야 이런 것도 못 참고 쌍욕을 해대는 년. 나도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꺼지려면 얼마든지 꺼지라고 하거라. 나도 댁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랑 같은 가족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혼자 장례 치를 테니까 절대 따라오지도 말고 괜한 헛소리 더 이상 보탤 생각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보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했니? 나 건물주야. 건물주라서 이때까지 너 도우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너 건 건물주라는 게 지금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도 참. 얘 지금 허세 부리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놀아날 생각 없고. 난 이제 변호사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내가 빌렸던 돈은 내일 갚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로 조의금이라고 치면 되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예비 신랑 아니 추악한 본질을 감추고 있었던 쓰레기는 저에게 그동안 받았었던 돈을 갚았고 그것으로 완전히 인연은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놈이 제게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현아야, 나 문득 네가 생각이 나네? 우리 좋았었는데 내가 그날 술이 좀 과했었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 엄마도 많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알겠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는 사치니까. 장례식은 잘 치렀어? 내가 어머님 장례식에 꼭 들렀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나누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영 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끊어. 내가 전화 조만간 바꿀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을 거고. 현아야, 내가 그러면 딱 1분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사실 나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말았어.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나 봐. 너 술 마셨니? 내가 시험 친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합격 못한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사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할 거면 어느 정도 말이 되게 해야지. 알겠어. 이거는 솔직히 변명이었던 거 인정할게. 그리고 나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 그런데 정말로 술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잖아. 나 네가 건물주라는 거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됐고 알게도 됐어. 그러니까 나 정말로 머슴처럼 부려도 좋고 개같이 써도 좋으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네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남자인가 봐.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남자인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안 되는 남자야. 이제라도 주제를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끊어. 잠깐만 기다려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지금 도박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 내가 아빠 빚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엄마까지는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 그동안 로스쿨 다니면서 학비 된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 알잖아. 대출까지 해가면서 몇 년 날린 상황인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 근데 네가 날 버리면 안 되지. 너 돈 벌고 싶으면 호스트바에 가서 벌어.
그리고 네 말 맞다나 대출의 부모 빚에. 이제는 변호사까지도 합격할 가능성 없어지는데 내가 왜 너를 건사해야 되는데? 합격했다 싶으니까 사람 면전에서 모욕 주고 엄마 죽은 것 같고 사망 보험금 들먹인 너를 내가 왜 용서해야 될까? 미안해, 현아야.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새 사람 될게. 응? 꺼져. 너 같은 폐기물은 재활용도 안 되니까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답이야. 꼬인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지복을지가 걷어차는 그런 운 없는 인간이랑 말도 더 이상 섞고 싶지가 않네. 이젠 끊고 차단할게. 현아야, 나 너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때나마 결혼을 꿈꿨었던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날린 시간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손해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 매운 음식과 단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있는 요즘이네요. 엄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저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운 요즘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회복해 가고 있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